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가 담당 의사를 해치거나 방화를 저질러 이웃을 다치게 하는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신질환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과 20대 자살률 등의 수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목요 초대석에선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황준원 센터장을 모시고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네, 최근 조현병 환자의 방화와 살인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정신질환을 개인의 마음의 병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수치가 상당합니다. 지난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24.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고독사라 일컫는 노인 자살과 청소년과 2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보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 초대석에선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황준원 센터장을 모시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3월에 새롭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7개월 차 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로운 업무를 좀 맡아서 업무 파악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요. 예. 그 사이에 좀 굵직한 일들이 저희 지역에 좀 있었습니다. 네. 먼저 4월 달에는 고성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발생한 일이 있었고요. 네. 5월 달에는 강릉 테크노파크에서 수소 탱크 폭발이 한번 있어서 그러네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이제 심리적인 재난 상황이 되니까요. 예. 관련된 부분 지원을 역시 저희가 도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네.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고요. 예.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저희 지역에는 18개 시군에 다 센터들이 있는데 예. 그 지역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지역의 현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하는 일도 했었고요. 네.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선 18개 시군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역할은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고요. 네. 보통 고전적으로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우울증, 조현병 이런 네. 큰 병명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 외에도 음주, 흡연, 기타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나 예. 심각하게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자살 문제에 대한 네. 이 어떤 서비스 제공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재난 같은 네. 재난 이후에 심리적으로 충격받거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들은 어른들하고 정신건강의 문제라든지 스트레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서비스로 제공되곤 합니다. 그래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신질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일정 수치 이상 높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되는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질환이 되고요. 네. 법적인 용어로 이분이 환각, 망상 이런 걸로 인해서 남과 자신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아주 예. 좁은 정의들이 됩니다. 그러네요. 또 이제 법에 따라서도 정신질환을 정의하는 용어들이 각 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제일 넓은 개념으로 이제 남들보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수치는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역학조사라는 걸 합니다. 네. 제일 최근이 2016년 자료가 있는데요. 예. 2016년 자료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중독 문제라든지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평생 동안
이런 병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이 25.4%입니다. 25.4%. 4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이런 걸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그다음 1년 유병률이라 해서 그러면 지금 최근 1년간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1.9% 정도 됩니다. 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넓은 의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좁은 의미로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전국에 약 10만 정도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네. 2019년 현재. 그다음에 강원도 인구는 약 156만 정도가 되는데 저희 강원도가 이런 전국에 비해서 비율은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5천만 분의 156만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거나 비슷한 비율로 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제때 또 치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더 그렇다고 하던데 왜 네.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치료받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같은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하고 상의한 적이 있느냐? 네. 이 비율이 9.6%입니다. 9.6%. 네, 네. 평생 동안 이런 병을 앓을 확률이 25%인데 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상담이라도 해봤다는 사람의 비율은 40%.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됐는데 이 발견된 것 중에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20%. 네. 굉장히 적은 수치들이고요. 예. OECD 기준으로 따지면 절반 이하 정도 수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좀 잘못된 그런 시선 때문에 네. 못 가시는 분들도 상당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불안증 때문에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저도 막 검색해봤었거든요. 네, 네. 진료 기록이 남나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직도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주변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식 자체가 아직 학습이 저희가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선진국이 돼가고 점점 객지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부터 독립세대, 뭐 핵가족, 이제 1인 가족 이런 식으로 점점 가정이라는 게 해체, 분화되는 과정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힘들면은 도움 청하는 게 사실은 별로 없거나 저만 해도 그렇고 뭐 누구나 인터넷 검색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 네. 근데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알려주는 글들은 대부분이 정제되지 않은 글들이거나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어떤 처리 방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나열식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을 읽다 보면 더 불안해지거나 더 혼돈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쪽으로 상담을 받는 게 비교적 좀 자연스러운가요? 예, 그래서 카운셀링, 뭐 각종 상담, 심리 치료, 예. 정신 치료 이런 데 대해서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런 문화가 도입돼서 했던 거에 비해서 한국에서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가벼운 심리적인 문제부터 내가 네. 최근에 적응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로 상담받고 도움을 청한다라는 부분들이 네. 한국에서 도입된 역사도 좀 짧고 대개는 문제가 심각하고 마지막 네. 코너에 몰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곳 그렇죠. 그런 인식들이 좀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학창 시절 돌이켜봐도 제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가정 문제로 고민했다든지 네.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했냐 하면은 되게 친구들 그렇죠.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요. 네.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라는 문화 방식이 아직은 한국에서는 잘 자리 잡지 않은 것들이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미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자살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특히 자살률이 높은 이유들은 노년층 자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도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고 네. 노인들의 경우에는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내가 힘든데 이거를 터놓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본인의 개인 역량 외에 네. 주변 사람의 어려운 말로 자원을 이용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습된 적이 없거나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노년층 자살률이 높아서
바꿔 얘기하면은 노인 복지라든지 노인의 네. 돌봄이 한국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 뭐 계속 말씀드리는 우울증에 대한 편견, 예. 뭔가 인식, 이 정신과에 대한 어떤 편견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니까 그것도 네. 역시 차달리를 높이는 또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 한국이 경쟁 사회 아마 제일 전 세계에서 경쟁이 제일 센 사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학업도 그렇고 맞아요. 취직도 그렇고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그다음에 많죠. 어렵게 학교 들어가고 취직을 해도 직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고 예. 퇴직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도 다 자영업자끼리 또 경쟁하고 이런 경쟁 숨 사회가 막히는데요. 되다 보니까 예. 이제 한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 때문에 네. 실패를 하거나 한번 주저앉을 때 재기가 좀 어려운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예. 좌절을 경험할 때 좌절을 도움을 받거나 일어설 수 없는 분위기가 될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노년층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남에게 도움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거나 이제 점점 소득이나 복지 부분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네. 보고요. 청년층의 경우에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네. 역시 아직 이런 편견들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해서 우울증이나 네. 다른 스트레스를 많이 키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아마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네.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요즘 좀 우울해 그러면 네. 네가 요즘 몸이 편해서 그래. 정신이 나태해서 그래. 그런 말들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뭐 극단적인 표현들 많습니다. 관심 끌려 그런다 도 맞아요. 있고요. 예. 뭐 관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네. 뭐 아주 그 통상적인 문구부터 맞아요. 이제 엄살이다. 네, 너만 힘드냐. 뭐 이런 식 의지 부족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편견 말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우울증이 걸리거나 힘든 경우에 이 보통의 의지가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유부단해지거나 맞아요. 자신 없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인격, 너 성격이 네. 원래 그래서 그래라든지 뭐 네가 너무 나약해서라고 자꾸 개인의 요인으로 돌려버리면 맞아요.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네. 말하는 것도 나 좀 도와줘라는 어떤 구조 요청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또 최근에 보면은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일어나면서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는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고 발견도 늦어지고 그다음 치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이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현병 같은 질병들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할수록 사회복귀나 예후가 좋아지는데 네. 자꾸 숨고 내지는 증세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 이럴수록 더 악화되거든요. 보통 조현병은 앓기 전에 미리 이런 병이 온다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짐들이에요? 뭐 인격들이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바뀐다든지 아.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정도로 진단되지 않지만 뭔가 감정의 기복이 나타난다든지 심하다거나. 아니면 환각 같은 경우에도 뭐 전형적인 조현병에 나타나는 환청, 망상, 예. 헛된 믿음 이런 게 심하지 않은데 남들보다 특이한 어떤 소리나 뭐 그 장면을 본다든지 예. 아니면은 특이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금세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세들이 가볍지만 스쳐 지나가는 병세들이 되게 10대 때 처음 나타났다가 10대 때요? 네네 와. 10대 20대에 나타났다가 그게 오랫동안 치료받지 않고 관리받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은 잠재돼 있다가 네. 그게 20대 30대 이럴 때 발병하는 거거든요. 아, 또 잠재돼. 네네, 아, 네. 잠복기가 있군요. 그래서 그건 잠복기 같은 시기 증세가 가볍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 뭐 흔히 그럴 수 있어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뭐 그렇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기 정신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일찍 발병하는 아직은 이제 증세가 심해지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요. 네. 그 상태에서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할수록 이제 확고한 어떤 질병으로 조현병으로 예방하는 거를 그 예방 치료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가 그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네네, 50% 네. 정도가. 그래서 그 10대, 20대 초에 그런 애매한 증상들 네. 내지는 이런 경우에 예방 목적의 소량의 뭐 처방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경우에 네. 50%가 예방 효과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발견이나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아직은 역시 문턱이 높고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 있어서 질병을 좀 키워서 이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증세가 심해질 때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는 측면이 아무래도 이 사회 문제로 그렇죠. 부각되는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다음 우울증의 경우에도 한국의 특징이 주변 사람 말에 굉장히 예민하거나요. 시선, 말이 항상 귀를 쫑긋 예민하고 세우고 있어요. 역시 또 인터넷 얘기하는 문화가 거 아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울증의 치료는 이제 끝날 때까지 유지 치료라는 걸 좀 합니다. 증세가 보통 처방을 받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좋아진 다음에 이 상태로 한 6개월여 정도, 3개월에서 9개월 예. 초발의 경우에 예. 이 잘 증세 없이 괜찮은 상태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처방을 줄이고 끊는 게 있는데 예. 되게 한 3개월 정도 치료받고 좋아지면은 이거 약을 내가 뭐 하러 먹나 싶어서 그렇죠. 너무 치료를 일찍 중단하면 이제 그게 재발의 한 위험 요소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 경우에는 그런 치료의 지속이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조금 잘 부각되지 않는다. 네. 인식이 잘 없다. 이런 네.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새 하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정신질환자, 뭐 아파트에서 불 지르고 위험한 행동하는 네. 사람, 예. 무서운 사람 이런 예. 보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고요. 자타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증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극단적인 일부 시간대, 일부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마치 네.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든지 이제 이 병에 걸리면은 남을 해할 수 있다라든지 자꾸 네. 이런 식들이 심어지는데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강제 치료,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 않지만은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구비 요건 중에 네. 자타의 위험성, 자신과 남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면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하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치료받을 질병이 있고 이 자체가 치료를 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제 치료 필요성 혹은 이제 치료로 인한 개선 가능성이 법적 요소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치료를 거부하지만 확인이 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있고 이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뭐 치료를 받게 예, 하는군요. 대신에 본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뭐 논의를 거친다든지 안전장치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위험한 거를 강조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법도 위험할 때 치료하라고 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은 약간의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좀 제도권에서 좀 숨거나 그렇죠. 치료 아무래도 예. 쪽을 오는 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네. 네. 이제는 좀 그 문턱을 본인 스스로도 좀 낮춰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앞서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이제 노년층의 자살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강원도도 노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센터에서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지역이 이제 전국에서 제일 넓은 도 면적, 아마 단일도에선 제일 인구가 작은, 그래서 네. 바꿔 얘기하면은 더 외롭고 그렇죠. 더 주변 사람하고 접촉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요.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도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이통장 사업입니다. 이통장 사업이요? 네, 이장님, 통장님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생명지킴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나 좀 독거로 계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괜찮으신지 살펴보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중간 역할을 좀 합니다. 네. 이게 게이트 키퍼라는 말을 하는데요. 게이트 문 키퍼 네. 지기처럼 네. 이제 골키퍼와 역할을 하는 거죠. 골키퍼 역할을. 그래서 저희가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혹은 본인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중간 입장에서 발견해서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도 이통장 사업이 네. 이제 독거 노인들에게 혼자서 고민하시지 않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많이 요새 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돕고 있고요. 네. 지역 정신건강센터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그래요.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여길 때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다 그러면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24시간이요? 예, 위기 상담 전화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담 전화는 1577-0199입니다. 1577-0199. 99.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담 전화가 있고요. 그다음 죽고 싶은 생각에 빠져서 자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때 역시 또 24시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네. 상담 전화가 있는데 그건 국번 없이 1393번 1393입니다. 네.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전화기를 들고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 18개 시군 전체 그 보건소 인근에 되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 기록이 아니니까 별도의 기록이 꼭 남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받은 일이 뭐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네. 정신건강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거나 무엇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런 상담 내지는 조언들을 해드립니다. 네. 이런 전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치료도 좋지만 그 전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정신을 건강하고도 튼튼하게 하려면 평소에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센터장님은 평소에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취미 생활하면서 좀 풀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면은 일부러 기분 전환을 해서 그 주제 말고 다른 쪽으로 집중하는데 많이 힘씁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은 중력 같다고 저는 보통 많이 비유를 드리거든요. 네. 사람이 중력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아플 때는 중력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중력을 이기고 일어서려 그러면 허리에 통증이 심하거나 잘 못 일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도 결국은 적당하면은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심하면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서요. 네. 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반적인 흐름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가 1번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네, 제가 바꿔야 돼요. 일과에서 이제 뭐 가벼운 퇴행으로 하루 이틀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될 때 생활 습관 자체가 불규칙해질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스트레스로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 할 때 꼭 되새길 것들이 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소중한 내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내 중요한 가치관이 뭔지를 한 번씩 다시 리마인드 깨닫는 게 이제 예.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게 사람이 도와주는 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힘든 일이 지나가라고 기다리면서 좀 쉬고 자고 네. 뭐 술을 먹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정한 기간 이상 스트레스가 될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대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머리를 써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 내지는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게 좋은 방식이고요. 네.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압도가 될 경우에는 이런 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삶의 의미라든지 네. 뭐 이런 적극적인 대처 방식 자체가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역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다시 한번 좀 자극을 좀 받으시거나 네. 예,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문제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주변의 도움이 안 될 때는 또 우리 지역에 18개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래서 뭐 18개 시군 지역 모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 종사자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가서 같이 의논하실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네. 예,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1393 또 1577-0199 오늘 또 유용한 번호도 알려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황준원 센터장이었습니다. 상권이 떴다고 가게 월세를 또 올린다고요?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